이번에 2위와의 격차가 올해 가장 큰 경기가 됐습니다. 우승자와 2위와의 격차인데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 30.3초가 거의 시즌 2, 3위는 돼야 되는, 2, 3위는 아니다, 한 4, 5위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게 제일 큰 격차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리더 노리스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피아스트리가 더 이상 앞서가지 않고요. 357, 356 1포인트 차이라 진짜 모릅니다. 앞으로 4경기 남았고요. 물론 노리스가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를 벌렸지만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의 격차는 줄었어요. 1위와 3위 격차도 시작할 때는 40포인트였던 격차였는데 이제 36으로 줄었죠. 1, 2, 3위의 격차가. 25포인트짜리 레이스만 4번 남았으면 정말 많이 힘든데 스프린트가 또 2번 껴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많은데 지금 이 6팀이나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있죠. 이름이 붙은 게 뭐냐,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영어 공부의 시간. 영어인데 사실 영어 아님, 프랑스어죠. 영어인데 영어 아님. 루브르. 여기 루브르 박물관 얼마 전에 도난 사건 있었죠. 그 루브르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루브르예요. 쿨링 루브르. 루브르 박물관을 시키는 거냐? 아니죠. 저기 굴뚝입니다. 굴뚝. 자, 스펠링이 똑같아요. 저게 루브르, 쿨링 루브르. 쿨링을 하기 위한 구멍 뚫어 놓은 거를 저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고요. 예. C스펙. C스펙이 뭐냐? A스펙, B스펙, C스펙인가요? 아니죠. 서킷 스피시픽입니다. 서킷 스피시픽 줄여서 C스펙이에요.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거 아니고요. 네, 이거 C스펙입니다. 물론 그 어원은 같은 건데. 네, 서킷 스피시픽. 이 서킷에 맞춰서 냉각 부분을 건드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키워야죠. 그게 보시면은 쿨링 루브르도 있지만 그 엔진 커버도 역시 연관이 있죠. 특히 레이싱 불스는 이전에 오랫동안 열 배기구가 없는 엔진 커버를 써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꿨고요. 그리고 프론트 코너부터 엔진 커버까지 릴라이어빌리티가 붙어있고 플로어 바디와 엣지 윙에 로컬 로드가 걸려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로컬은 멕시코시티 이 로컬 아니고요. 그 차에 있는 그 부품 주변에 걸리는 로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멕시코시티라서 한 거면 서킷 스피시픽이 붙습니다. 그런데 서킷 스피시픽과 무관한 거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FIA 문서에 보면은 저게 쿨링과도 연관이 있고 최근 업그레이드된 파츠의 공격학적 성능과 아구를 맞추기 위해서,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무슨 부품 하나를 제일 좋은 누군가가 만든 부품을 똑같이 가져와서 붙이면 우리 차는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다 아구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 철학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쪽을 업그레이드하면 이쪽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걸 업그레이드하면 다시 그쪽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될 수도 있고, 딴 걸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 이슈도 약간 서킷 스피시픽성인 게 있죠. 프론트 코너의 브레이크 덕트 가 여기가 냉각 이슈가 있으니까 브레이크 덕트를 크게 해야 되니까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과열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의 릴라이어빌리티 이슈를 고치는 파츠인데, 그게 과연 플로어 바디 엣지 윙을 포함해서 이전에 업그레이드된 파츠와 연관이 없냐 하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앞쪽의 브레이크 덕트가 차 맨 뒤에 있는 디퓨저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 어쨌든 레드불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파츠를 쌓아가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1의 영 드라이버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내부적인 얘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를 만한 얘기, 아마 안영진 캐스터는 알 수 있을 얘기 정도까지만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자, 9명의 영드라이버가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이번 프랙티스 1 세션 중계가 정말 중요한 중계였습니다. 이 9명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겠거니와 여기에 얽힌 스폰서들도 많을 거고 관심을 가지는 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9명이 중심이 돼야 되는 프랙티스 1의 중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현장 생중계를 시작한 이후로 현장 PD콜을 들어오는 거 이제 얘기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듣거든요. 현장 PD콜을 계속 듣는데, 이번에 현장 PD콜이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방송 준비 중에 딱 듣는데 기분이 싸했어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듣는 목소리, 거기 이제 PD 몇 명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PD콜인데 젊은 남성분으로 보이는데
들리는데 처음 하는 분인데 목소리가 이미 나는 쫄고 있다, 나는 긴장했다가 그 엄청 심겨진,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네, 그렇게 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안하죠. 이거 지금 실전이잖아요. F1 프랙티스 1 생중계 실전인데 떨고 있어요. 그게 들려요, 목소리에서. 처음인데. 아니나 다를까 중계 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프랙티스 1의 중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컷도 잘못 들어가고요. 그 막 서킷 소개하는 거 CG 나오다 말고 갑자기 서킷 보여줬다가 서킷 횡한 피스트레이트 보여줬다가 다시 CG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팀 라디오 하나도 안 나오고요. 진짜 조금만 나오고 진짜 거의 다 안 나오고 온보드 안 나오고 이 영드라이버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화면 잡는 거 있잖아요. 와, 중계하면서 완전 어이가 없는, 이거 뭐야? 그랬습니다. 이번 주 중계를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다 틀렸어요. 안영진 캐스터는 프랙티스 2 하기 전에 바뀐다. 저는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에 바뀐다 했는데 결국 일요일까지 갔어요. 그래서 프랙티스 2 할 때는 뭔가 얘기를 들은 게 분명해. 갑자기 되도 않는 팀 라디오를 그냥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팀 라디오 안 나온다고 누가 한 소리 했나봐. 야, 너 뭐 하는 거냐? 이게 분명히 위에서 연락 왔겠지. 팀 라디오가 계속 나와요. 저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될 텐데. 야,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런 내부적인 뭐 중계 방송이야 실전과는 무관하니까 경기 이 세션 자체는 무난하게 흐르는가 했지만 사실 알맹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이분 패토워드. 패트리시오 오워드. 이 패트워드가 장염이었다는 것 같아요. 장염이었든지 전날 완전히 사색이 돼서 서킷에 왔고 계속 진료를 받고 이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억지로 주사 맞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션 중에 좀 위험한 장면 좀 있고 랩타임 기록 잘 못했죠. 그리고 끝나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 갔답니다. 물론 이제 잘 퇴원했대요. 그럴만하죠. 이게 장염 걸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이제 계속 설사 나오고 힘 빠지고 몸살 그 상태로 F1 탄 거예요. 근데 이게 나머지 8명이었으면 아마 없던 걸로 하자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패트워드는 이거 홈 그랑프리라 나온 거잖아요. 멕시코에 올해 페레스도 없어서 나왔잖아요. 야, 이게 진짜 하필 딱 여기 걸린 거예요. 이게 정규 드라이버면은 그래 금요일 하루 다른 드라이버 주고 토요일 날부터 타자도 했을 텐데 P1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어쨌든 잘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파이팅입니다. 저도 만성장염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맥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프랙티스 1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일단 기록을 보면은 영드라이버 군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힘든데 8명, 이 13위부터 20위까지 이거는 뭐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6위에 아비드 림블라드가 있다. 자, 이러면 F1에서 뭐 내보내요? 짜잔 있습니다. 네, 프리 프랙티스 1에 6위를 했다. 우리 전에 알렉스 던 아저씨가 P4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아비드 림블라드 6위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기록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트랙 온도가 좀 높았고, 이것도 얘네가 정신 없었는지 문서를 몇 개를 안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웨더 문서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른 일기 자료를 뒤져가지고 따로 뽑아낸 자료입니다. 이제 기온 최고 최저가 없죠. 23도, 트랙 온도 48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난해보다 대부분의 서킷에서 빨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멕시코시티에서 별로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기록에서는 뭐 P1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자우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퀄리파잉 진행된 걸 보시면 별 영향 없구나 라는 거를 대충은 아실 거예요. 기록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고 그립 레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립 레벨이 좀 올라오는, 땅바닥에 바퀴가 촥촥 붙는 Q2, Q3쯤 갔을 때의 상황과 너무 많이 다르죠. P1은 안 그래도 먼지 많은 세션입니다. 그래서 영드라이버도 많았는데 여기 기록은 그냥 넘기고 가도 됩니다. 프랙티스 2부터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빠른가를 좀 보는 거였죠. 그런데 프랙티스 2도 생각보다는 기록이 좋지 않았어요. 바꿔서 말하면 프랙티스 2도 트랙 상황이 썩 좋지 않았다. 이때는 트랙 온도도 내려가면서 온도 자체는 괜찮았는데 노면의 먼지라든가 노면의 낮은 그림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1에 안 나온 드라이버들이 주행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정신 없었죠. 자, 문제는 이 프랙티스 2의 롱런 데이터, 이걸 보면은 누가 레이스에 강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랩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아래는 기록이 좋은 거, 위는 기록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지금 4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칸이 1초예요. 그러면 노란색 점선만 눈에 들어 보이시죠? 나머지는 뭔가 다 비슷비슷한 언저리에 다 가 있는데 노란색 점선만 하나가 아래에 득하니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노리스죠. 레이스 페이스가 혼자 다른 행성에 가 있던 드라이버는 노리스였죠. 이것을 우리는 레이스에서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혼자만 가요. 나머지는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으면 문제, 별 차이 없는 차들은 멕시코시티가 추월이 어려운 서킷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 타이어 롱런에서 노리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같은 소프트 타이어 롱런에서도 노란색 실선, 주황색 실선인 피아스트리와 차이가 많이 나죠. 다음 이제 미디엄 타이어 롱런도 역시 드라이버마다 비슷한데 여기서 느낌이 좀 오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기울기 어떻게 보이세요? 기울기 어떻게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올라간다. 타이어가 그렇게 빨리 많이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미디엄 타이어가 전반적인 기울기가 더 높아요. 기울기가 높을수록 랩이 진행할수록 랩 타임이 더 느려진다는 소리잖아요. 미디엄이 소프트보다 레이스 타이어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가 제일 좋은 레이스 타이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엄 타이어가 내구도가 기본적으로는 소프트보다 좋아야지 되는데 처음에 속도를 내면 타이어가 이제 어떤 온도의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이런 이슈가 생긴다면 오히려 더 빨리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스 타이어로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와 비슷하거나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무리해서 안 쓰면 오래 가겠죠. 무리해서 안 쓴다는 가정하에서. 하드 타이어는 잘 버텨줍니다. 문제는 하드 타이어의 랩 타임이 많이 느리면 어떠냐 하는 건데, 일단 프랙티스 2의 기록으로는 하드 타이어의 랩 타임이 그렇게 많이 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드 타이어도 섞어 쓰는 거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죠. 그래서 레이스를 시작할 때의 분위기는 지난 미국 그랑프리보다는 하드를 쓰는 차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전에서 미디엄이 아니라 소프트가 가장 좋은 레이스 타이어로 작용하다 보니 하드 타이어와 차이가 더 많이 나죠. 소프트를 많이 쓰면. 그래서 하드 타이어가 또 버려집니다. 안타깝네. 네, 그런 점이 있었고요. 빅4의 롱런 페이스를 보면 중간에 타이어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위가 랩타임이 느린 거고 아래가 랩타임이 빠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쭉 느려지다가 빨라지는 건 뭔가요? 타이어를 바꿨죠. 이거는 소프트고요. 미디엄으로 교체하면은 한 1.3초 정도 더 빠른 랩타임 나온다는 거죠. 베르스타펜은 미디엄을 쓰다가 소프트를 가는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죠. 미디엄에서 소프트로 바꿨으니까 더더욱 단축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재밌게도 노리스는 실제 레이스에서 소프트에서 미디엄으로 바꾸는 원스탑을 했고요. 베르스타펜은 미디엄에서 소프트로 바꾸는 원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프랙티스 2 때의 지표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지표를 보면 이 노리스의 미디엄과 베르스타펜의 소프트가 비슷하죠. 이것이 레이스에서 비슷하게 또 재현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두 번째 타이어로 소프트를 쓸 때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된 거죠. 그래서 미디엄 스타트를 한 게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 레이스에 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정보가 미흡해요. 토요일 것만 보면. 맞아, 금요일 것만 보면 미흡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토요일에 필요했을 겁니다. 중하위권의 롱런 페이스도 비슷한데 보톨레토가 미디엄으로 한번 속도를 냈더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미디엄의 이슈가 그거예요. 단순하게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면 타이어가 가요. 위로 더 안 좋은 기울기로 타이어가 성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아마도 타이어를 썼을 때 과열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프랙티스 3랍니다. 이 프랙티스 3 때 가장 빨랐던 차는 역시 노리스였는데 해밀턴보다 0.3초가 빠른, 그리고 페라리가 2위와 4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심상치 않다. 금요일만 뿐만이 아니라 토요일에도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물론 이때까지도 페라리가 Q2쯤 가면은 이제 전투력이 갑자기 쭉 빠져서 탑10 들기도 헉헉대는 차로 바뀐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나아지고 있지만 과연 멕시코시티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챔피언십 경쟁자 중에 노리스는 잘하고 있는데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이 5, 6위로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프랙티스 3 이후에 퀄리파잉을 가게 됩니다. 퀄리파잉 시작 전 잔여 상황을 보면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소프트 타이어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라고 생각한 에스턴 마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알론소는 프랙티스 금요일날 이걸 긁어놨고 스트롤은 토요일날 거의 다 긁어놨습니다. 진짜 보기 힘든 소프트 타이어 스크럽 작업. 이번에 센스 있는 PD, 경험 많은 센스 있는 PD였으면 그 현지 PD 말하는 겁니다. 현지 영상에 이게 잡혔을 텐데 이 스크럽 작업하고 있는 거 소프트를 심지어 소프트에서 소프트로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타이어 바꿔가면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엄도 해놨고요. 알론소는 하드를 하나 했고 스트롤은 안 했어요. 그게 있고요. 스크럽 작업은 알핀도 미디엄 한 세트를 해줬습니다. 알핀만 소프트를 4세트 가지고 퀄리파잉을 갔는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바냐면은 소프트 타이어를 5세트를 남겨놓으려면 미디엄과 하드가 부족해지니까 레이스에서 옵션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레이스 옵션은 늘리고 어차피 우리 Q1 떨어지면 Q1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 Q3 전용 새 소프트 남고 나머지 3세트 3번 달려보지 뭐 Q1에 잘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레이스에 투자한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이 오래전에 올 시즌 차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Q1이 진행됐는데 의외의 탈락자. 일단 RP는 뭐 그렇습니다. 안타깝고요. 그 다음 스트롤. 빌드업을 하면 할수록 차가 나빠진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뭔가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몰기 어려워진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알론소가 지금 몰기 좋은 차였냐면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도 한 0.4초 차이밖에 안 나고 알론소도 Q2에서 성적이 안 좋았죠. 이번에는 에스턴 마틴도 안 좋았던 건 확실해 보이고요. 알핀은 어느 정도 이해되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알본과 보톨레토죠. 일단 이 두 드라이버 다 기록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고 얘기하긴 못해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올해의 무시무시함. 1등과 0.9초 차. 꼴등이죠. 1등과 0.679초 차면 Q1 탈락이죠. 이거는 멀리 안 가고 한 20년 전만 가도 0.679초면은 거의 한 3, 4그리드 노릴 수 있는데 1등과 0.679초 차이면 3, 4그리드 노릴 수 있거든요. 이 Q1 탈락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F1 드라이버로 살아남기. 어쨌든 알본과 보톨레토 모두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었는데요. 자, Q2에서 의외의 탈락자는 누구일까요? 일단 탑팀 가운데 4강팀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츠노다가 떨어진 게 제일 이슈입니다. 알론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로스는 여러 차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오콘이에요. 오콘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 월드와이드하게 오콘에 대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따돌림 당하는 스트롤과 말벗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그런데 거의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따돌림 당하듯이 맨날 혼자 있는 거 가서 말 걸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드라이버 퍼레이드 때 항상 혼자 있지 않게 해주는 친구 오콘. 이번에도 Q2에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섹터 1, 섹터 3에서 모두 이제 트래픽에 걸린 거, 그 중에서 뭐 츠노다라든지 몇몇 드라이버들의 더티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0.23초씩 이제 손해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붙여요. 그 트래픽에 들어갔는데요. 그 앞에 있는 드라이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꼭 이렇게 붙여요. 네,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한 건 없지만 어쨌든 더티어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 더티어가 없었다면 0.2초를 여기서 빼면 여기 오죠. 6등 5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콘이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만큼 전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스에서 포인트 도전이 가능하겠다 기대를 했죠. 츠노다도 사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워낙 미묘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아이작 하자와 0.012초 차밖에 안 되고 여기 다 비슷해요. 피아스트리랑도 0.1초 차이가 안 납니다. 츠노다 유키나 오콘이 딱 0.1초 차. 피아스트리와 이거 가지고 누구는 Q3 가가지고 막 좋은 그리드 차지하고 누구는 탑10에도 못 들었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합니다. Q3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피아스트리가 8위에 머물렀고요. 5그리드 페널티 안고 왔던 사인스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스트리가 이제 7그리드로 올라가겠지만 퀄리파잉 8위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물론 기록 차이는 얼마 없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숫자가 촘촘합니다. 베어먼 빼면은 그냥 다 촘촘해요. 다 촘촘한데 어쨌든
8위잖아요. 지금 챔피언십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고요. 노리스만 혼자 앞에 나가 있습니다. 레이스 페이스도 그렇지만 퀄리파잉도 혼자 앞서 있었고 페라리가 2, 3위를 차지합니다. 이러면서 레이스가 재밌어졌죠. 왜냐? 해밀턴이 3그리드 출발하면서 노리스는 잃을 게 많고 난 잃을 게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따가 좀 여러가지 메모장이 불탈 여러가지 이슈들을 빼고 생각하면 해밀턴이 그 말을 잘 지키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을 잘 지키는 드라이빙을 했어요. 결론은 뭐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이 됐지만, 자, 페라리가 잘한 건 알겠고요. 노리스가 유별나게 빨랐던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슈는 베르스타펜이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의 이슈는 뭐였을까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셋업이 잘 안 맞은 건데, 안타깝게도 베르스타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죠.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셋업이 뭐 이슈가 있다거나 그립이 부족했다거나, 특히 섹터 1, 2에서 특히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럼 뭘 고쳐야 되나요? 뭘 고쳐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르스타펜이 그렇게 얘기했죠. 알았으면 고쳤겠죠. 뭔지 몰랐으니까 못 고치는 거죠. 네, 우문현답이에요. 우문현답. 그렇죠. 알았으면 고쳤겠죠. 이 사람들이 다 모르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F1에서 저 팀은 왜 문제가 저러나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페라리는 왜 저러나요? 라고 물어보면 알면 고쳤겠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노리스가 폴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랜만에 폴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폴포지션을 차지했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이 없어 보였어요. 이게 레이스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페라리 이적 후 퀄리파잉 최고 성적, 퀄리파잉 인터뷰를 처음 했어요. 이번에 페라리 이적하고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만 했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결과라고 봅니다. 레이스에서 우울한 일이 있었지만 이 퀄리파잉까지가 여태까지 큰 문제였다는 걸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항상 레이싱이란 게 그래요. 억가를 당하는 스포츠입니다. 이 F1 뿐만 아니라 모든 모터스포츠, 카트를 조금만 타셔도 이 모터스포츠는 억가 덩어리예요.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억가고 뭐 이런 거를 둘째 치고 일단 할 수 있는 퀄리파잉에서 높은 순위 차지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꾸준히 하면 언젠간 뭐가 옵니다. 그리고요, 자, 퀄리파잉에서 르클레와 노리스는 어땠는가? 일단 재밌는 거는 이 7, 8, 9번, 10, 11번 갈 때까지는 호각세였어요. 근데 섹터 3에서, 쉽게 말하면 섹터 3에서 차이가 난 건데, 이제 이 느린 구간에서의 가속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조금 강한 브레이킹에서 르클레가 노리스보다 강한 면을 보였습니다. 조금 강한 브레이킹에서 이득을 얻었죠. 그런데 섹터 3는 그렇게 강한 브레이킹도 없거니와 이 공격학적 성능도 중요하고 기계적인 그립도 중요하고 이 느린 코너들이 이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노리스가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했다. 섹터 3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냉정하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퀄리파잉 주요 지표, 노리스가 잘했다 잘하는 거죠. 여기는 왼쪽 오른쪽이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리암 로슨만 조금 자기의 베스트 성적보다 안 좋은 최고 기록을 남겼다 빼고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맥라렌의 특성, 이번에는 스피드 트랩에서 그렇게 느린 차가 아니었습니다. 중위권이죠. 그리고 노리스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빠른데 피아스트리가 전반적으로 느려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야, 이렇게 모든 코너에서 다 느리고 모든 구간에서 다 느리면 의심이 가는 게 파워트레인이거든요. 손쉽게 파워 유닛. 아니, 그게 아니고서야 이 지금 올해 너무나 꾸준히 잘해줬던 드라이버가 이렇게 모든 구간에서 다 느릴 수가 있냐 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보니 질문들도, 기자들도 다 이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 안드레아 스텔레한테까지 가서. 그런데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이거 온보드를 여러 번 돌려서 봤는데 피아스트리가 이게 셋업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건지 못 잡은 건지 애초에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너를 빠져나갈 때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니까 휠스핀이 많이 생기니까 가속이 안 됐겠죠. 그래서 본인도 이런 부분에 PU 이슈 같은 게 있는 게 아닌지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코너 빠져나갈 때마다 휠스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게 한마디로 셋업이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립 부족을 호소한 거죠. 다음은 페라리. 섹터 2에서는 해밀턴이, 섹터 1, 3는 르클레가 더 빨랐고요. 스피드 트랩 기록 비슷하고요. 냉정하게 이것도 맥라렌보다 많이 빠르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전반적인 셋업 차이가
소위 말하는 3강팀 포함해가지고 4강팀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미묘한 차이로 거의 같았습니다.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페라리가 균형을 맞추면서도 기록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섹터 3가 조금 아쉬웠다 정도인데 많이 아쉬운 건 아닙니다. 아주 조금 좋았어요. 보시면 르클레가 섹터 3 전체 3인데 많이 아쉽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20명 중에 3등인데 노리스보다 느렸을 뿐이에요. 르클레는 잘했어요. 상대가 노리스였을 뿐이죠. 다음은 베르스타펜, 츠노다는 아까 피아스트리의 경우와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역시 깔끔한 셋업이 잡혀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전반적으로 역시 조금 아쉬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이것도 특히 섹터2에서 강점을 보였던 베르스타펜인데 퀄리파잉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득을 봐야 할 곳에서 못 봤고, 그렇다고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셋업은 이따가 막 지표에서는 그래프에 표시를 하겠지만 지난 미국 그랑프리는 이 세로가 문제예요 했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좀 스케일링이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 차이 나는 거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상위권 팀들 특히. 그래서 더더욱 아쉬웠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그나마 아주 약간입니다. 아주 약간 더 로우 드래그에 투자를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주 약간입니다. 그래서 고속 슬라럼에서도 이득을 얻고요. DRS를 열었을 때도 이득을 얻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약간입니다. 아주 큰 이득은 아니어서 이게 뭐 레이스할 때 추월에 이득이 되거나 이런 게 없죠. 그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스트롤의 기록은 버리고 가고요. 저거는 뭘 한 건지 모르겠고, 알론소는 확실히 로우 드래그 셋업이었습니다. Q2 때 아직 트랙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 트랙 기록도 상당히 좋고요. 확실히 로우 드래그로 투자를 한 차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롤 같은 드라이버가 그립을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미끄러워서 타이어 온도도 못 만들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음으로는 알핀인데, 알핀은 전반적으로 그냥 안 좋았습니다. 가슬리가 전체 18인데 섹터에서 그냥 16, 17, 17이고 스피드 트랩 14위죠. 그러니까 무난한 셋업을 해줬고요. 역시 약간은 로우 드래그 셋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주 약간. 놀랍게도 로우 드래그 셋업 해도 저겁니다. 이 팀은. 내년엔 메르세데스 파워유닛 화이팅. 베어먼과 오콘인데요. 이 팀은 확실히 아주 약간이지만 하이 다운포스 셋업 쪽으로 갔고, 그게 퀄리파잉에서도 이득이었고 레이스에서도 이득이었습니다. 타이어 관리도 탑4 팀급만큼 타이어 관리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셋업이 잘 잡힌 거죠. 약간 하이 다운포스로 가서 최고 속도가 아쉽지만 방어하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 차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섹터 3 같은 데서 달아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약간이나마 하이 다운포스 셋업을 해놓으면 뒤에다가 더티에어를 그만큼 더 만들죠.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더 괴롭죠. 레이스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하스 뒤를 따라가는 차들 괴로워하는 거. 성능 차이가 많이 나면 추월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뒤에 따라가는 차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다음은 아이작 하자 리암 로슨의 레이싱 불스인데, 여기는 더더욱 하이 다운포스 셋업이고요. 이거는 하이 드래그 셋업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좀 눈에 띄게 많이 느렸습니다. 레이싱 불스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역시 높은 다운포스를 바탕으로 미끄러운 멕시코시티의 그 단점을 피해가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레이스에서 얻은 게 없게 됐어요. 자, 확실하게 로우 드래그 셋업을 하신 팀, 이 팀입니다. 어디에서 벌어야 되냐? 섹터 1에서 벌어야 되죠. 알보는 무려 Q1 탈락으로 트랙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 달렸음에도 섹터 1 전체 11위, 스피드 트랩 5위고요. 어느 정도 트랙 에볼루션 진행된 다음에 Q3까지 달린 사인스 섹터 1 전체 3위. 그러나 sektor 2, 3는 아쉽게 됐죠. 미끄러운 건 드라이버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다 라는 각오가 있었던 윌리엄스였습니다. 자우버도 하이 다운포스 셋업 쪽입니다. 레이싱 불스와 비슷한 길을 갔죠. 그래서 레이스에서 잘 풀어간다면 뭔가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였지만 퀄리파잉 성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레이스에서 험난한 길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 기록을 보면 기록 차이는 그렇다 치고 섹터 1에서 좋았던 차들 보면 사인스 좋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메르세데스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적이 좋은 맥라렌, 레드불 중에 베르스타펜, 그리고 페라리까지 섹터 1 다 좋고요. 섹터 2에서는 이제 노리스, 르클레, 해밀턴, 베르스타펜, 러셀, 안토넬리 여기까지가 눈에 띄고, 아이작 하자가 상당히 잘해줬죠. 이 7, 8, 9번의 슬라롬과 브레이크 밟고 지포스 많이 받는 10번,
그리고 가속하면서 밀려나갈 수 있는 11번 같은 코너에 강점을 보이는 차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섹터 3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보시면 뭐 조금 빠르고 조금 느리고 한 거죠. 스피드 트랩에서도 유난히 느린 차만 몇 대 있어요. 레이싱 불스와 자우버 그리고 하스, 이 세 팀이 유난히 좀 느렸어요. 350이 넘어가서 특히 352.7은 대충 말할 수가 없는 게 350, 시속 350을 넘어갈 때쯤부터는 저항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가속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또 현재 F1 파워 유닛의 가속의 한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엄청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약간 과장입니다. 이렇게 넓지 않아요. 이게 절대치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대부분 드라이버들의 기록이 요렇게 모여있을 거예요. 요렇게 모여있을 겁니다. 여기 이 작은 원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걸 더 좁힌다라고 가정하면 이 네 팀이 굉장히 비슷한 동네에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넘어가기 힘들죠. 이 네 팀 중에 7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스타트 때 그 7명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다 비슷하면 다 추월 안 되고요. 1000랩에 선두로 나선 차가 너무너무 유리해지는 상황이죠.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선두가 너무너무 유리하다. 다 성능이 비슷하면. 두 번째, 1000랩의 순위가 결정적이다. 예, 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 네 팀은 특히 뭉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자, 빌드업 과정도 이제 좀 재밌는데요. P1에 안 나온 차들이 많죠. 그래서 P2까지의 빌드업은 뭐 그냥 무시하고 가시고, 프랙티스 3 갈 때의 빌드업을 보시면 금요일 밤이 지나면서 맥라렌 스피드가 쭉 올라옵니다. 요거는 요즘 자주 있는 일이죠. 문제는 프랙티스 3 때와 퀄리파잉 때는 저만큼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긴 해요. 알론소는 프랙티스 3 때 미디엄으로만 달리고 한동안 차고에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 주행을 안 해서 후진을 한 거고, 모든 드라이버들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Q1을 할 때 여기에서 알론소가 많이 좋아졌다기보단 P3를 날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론소는 그냥 그런 거고, 알핀 같은 경우가 프랙티스 3에 비해 정말 많이 기록을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Q1 탈락입니다. 이게 최근 그랑프리들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핀의 그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드라이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가 느린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데 그냥 차가 느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쌍파울로 같은 데는 변수가 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Q1에서 Q2로 가는 건데, 이때 리암 로슨이 제대로 된 랩을 하나도 완료를 못하죠. 그래서 뒤로 쭉 후진을 했습니다. 리암 로슨을 제외하면 그래도 기록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는데, 조금 불안했던 거는 이제 아이작 카자 같은 경우가 Q1보다 느린 기록을 내주고 Q1에 1등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레이싱 불스 1 내나? 그런데 이제 빌드업이 잘못된 거죠. 이제 Q1이 제일 빠른 느낌, Q2, Q3 가면서 점점 잘하는 게 아니라 Q1이 제일 좋은 느낌으로 그냥 끝까지 갔어요. 어쨌든 떨어질 뻔했지만 통과를 했고, 의미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빌드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피아스트리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서 이만큼 기록 향상을 했는데 뭐 페라리 듀오보다도 느리고 노리스와도 차이가 벌어지죠. 이 피아스트리가 이번 주 내내 고생을 했다는 게 이 빌드업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은 계속 짜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짜내겠지만 Q3 때 그래도 노리스를 따라가는 게 이때 기준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사인스는 정말 많은 기록을 짜냈습니다. Q3에는 누가 얼만큼 짜냈나 보시면 피아스트리도 더 많이 짜냈지만 엄청 많이 짜낸 친구 르클레, 그래서 프론트로 스타트했죠. 그래서 레이스도 2등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리스와 해밀턴도 기록을 많이 끌어올렸고, 메르세데스도 잘 끌어올리고, 하자도 잘 끌어올립니다. Q2 때 부진했었기 때문에 잘 끌어올리는데, 사인스도 잘 끌어올리고요. 예상외로 많이 못 끌어올린 게 베르스타펜 그리고 베어번이었습니다.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좀 더 좋은 그리드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때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퀄리파잉 배틀 어떻게 됐느냐, 알론소 진짜 24대 0을 향해서 가는가. 최근에 이렇게 팀메이트의 압도적인 드라이버로는 윌리엄스 시절에 러셀이 있었죠. 러셀은 3시즌 동안 퀄리파잉 배틀에서 한 번 졌습니다. 놀랍게도 3시즌에 한 경기예요. 엄청나죠. 그러나 알론소 지금 스트롤을 완전히 압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베르스타펜도 츠노다 그리고 남은 두 경기도 로슨을 앞섰기 때문에 베르스타펜도 전 경기 앞서고 있습니다. 레드불도 가끔,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 베르스타펜을 이길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팀메이트 평균 기록 비교 20경기 평균입니다. 빨간색은 0.6초 이상, 스트롤이
거의 다 왔습니다. 0.575초. 네,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어쨌든 0.3초 이상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 아래는 뭐 흰색으로 표시한 동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저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츠노다와 베르스타펜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바빠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레이스 시작 전 잔여 타이어 상황. 일단 미디엄 타이어와 하드 타이어가 제법 있지만 소프트가 주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피렐리가 예상한 타이어 전략, 미디엄으로 42에서 48렙 정도 가고 원스탑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맞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알고 시작한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원스탑이 가장 빠르다는 거 알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다 미디엄으로 출발 안 하나요? 이것 때문이죠. 미디엄보다 소프트 타이어가 시속 150km 상태에서 2m가량. 그러면 2m면 뭐 할만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는 시속 300km까지 갑니다. 일본 코너 갈 때. 그래서 엄청난 드래그 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m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로 출발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엄 타이어로 출발한 차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소프트로 출발하면 미디엄으로 끝나는 게 이제 세 번째로 빠른 전략인데 소프트를 쓰는 전략 중에 가장 빠른 전략이죠. 하지만 타이어 관리가 안 된다면 하드로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소프트, 미디엄, 소프트가 그나마 소프트, 미디엄, 원스탑으로 가다가 잘 안 되면 소프트 하나 더 써라 라는 마지막 전략이 있죠. 그래서 이게 1번, 3번, 5번 전략이 레이스에 많이 나옵니다. 1, 3, 5가 주류 전략이었어요. 그거 아닌 드라이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1, 3, 5번 전략을 갔죠. 그래서 생각외로 정상적인 레이스였습니다. 그리드를 봤는데 탑 10의 미디엄 스타트가 무려 3명, 베르스타펜, 하자, 츠노다가 있습니다. 미디엄 스타트는 단점이 되게 크죠. 우선 뭐가 있나요? 그리드를 벗어날 때 느리고요. 1번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일찍 밟아야 됩니다. 미디엄을 쓰면 제동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사고 낼 생각이 아니면 브레이크를 일찍 밟아야 돼요. 일찍 밟지 않으면요, 그러면 가는 라인에 누군가 있으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트랙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1000랩부터 이슈가 있었죠. 자, 이 분석에 앞서서 우리는 목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은 F1TV의 분석 영상 유튜브에서 가져왔고요. 자, 스타트에서 그리드를 벗어난 장면입니다. 아직 스타트 라인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노리스가 테이프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테이프가 서 있는 위치에서 몇 센티미터 이득을 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 테이프 때문에 스타트가 빠르고 느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짜낸 그 스타트를 너무 잘했어요. 환상적인 스타트. 압도적이죠. 뒤에 그 누구도 노리스만큼 스타트를 제때한 게 없습니다. 확 벌어졌어요. 이러면 첫 코너까지 끝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멕시코시티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자, 뒤에 있는 차들이 슬립스트림을 받고 따라갑니다. 일단 이 그리드에서 출발한 끌레 스타트, 역시 사이드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면이 있었고, 대신에 해밀턴 스타트 좋았고요. 그 다음 베르스타펜도 5그리드 스타트인데 미디엄 치고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도 소프트를 쓰는 러셀이 금방 따라왔죠. 더티 사이드지만 나쁘지 않고. 자, 그래서 첫 코너 가기 전에, 아직 브레이킹 존 가기 전이에요. 지금 위치가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치를 보고, 이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은 노리스 벌써 다 따라갔고, 브레이킹 존 아직 한참 남았어요. 브레이킹 존 한참 남았는데 따라간다니까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 스타트를 그렇게 환상적으로 안 했으면 위치가 이렇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밀턴이 여기 있고요. 이게 르클레입니다. 해밀턴이 앞서 있죠. 3그리드 출발인데 벌써 앞서 있어요. 스타트가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고, 더티 사이드기도 했고, 베르스타펜이 여기 서 있고 러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베르스타펜이 계속 이렇게 가면 그림은 멋있어요. 포와이드 멋있죠. 문제는 4명이 한꺼번에 나란히 1번 코너를 돌 수는 없습니다. 코너를 돌 때 라인은 많아야 2대예요 4대가 다 돌 수가 없어요, 나란히가 되면. 자, 포와이드죠. 자, 2대는 못 돌아요. 2대는 못 돕니다. 자, 포와이드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이미 느낀 게 뭐였냐면, 페라리 드라이버들이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먼저 장면을 보면 여기 해밀턴이 어떤 의미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더 빠른데 노리스와 르클레 사이, 여기에서 르클레가 왼쪽으로 비켜주지 않으면 이거 무조건 부딪힙니다. 이거 접촉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해밀턴이 앞에 있으면 르클레가 움직여주기로 얘기가 됐을 거예요. 물론 바로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얘기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를 열어줘요. 요 사이를 르클레가 가십시오 하고. 문제는 베르스타펜이죠. 앞에 이 세 대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1번 코너를 못 돌아가고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기다리면 여기 러셀과 베르스타펜,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베르스타펜이 앞에 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1번 코너를 같이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이거 물러서면은 러셀이 앞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라인이 없어요. 여기로 가면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지난해 쯔노다 골 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면에 여기도 이미 연석을 올라타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 플로어가 여기 흰선에 타거든요. 덜덜덜덜 브레이킹 안 되죠. 브레이킹 안 됩니다. 위험하죠. 거기서 누구 하나 톡 건드리면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톡 건드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4대가 있는데 원래 2대만 가도 부딪히는데 4대가 가면 더더욱이나 중간 드라이버들 낀 거잖아요. 여기서 누가 움찔움찔 한쪽만 잘못하면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일찍 줄였어야 합니다만, 일단 연석을 밟아서 브레이킹이 안 되게 컸고요. 플로어까지 닿아서 더더욱 안 된 것도 컸지만, 애초에 베르스타펜은 일찍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돌아보겠다는 스피드로 왔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죠. 자, 이것이 1번 코너 상황입니다. 이게 에이펙스인데요. 여기 이렇게 그으면 에이펙스죠. 에이펙스에서 누가 앞에 있느냐로, 자 물론 자 이거는 전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모든 분들을 존중해요. 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에이펙스에서 앞에 있다만 보는 거는 진짜 구식이기도 하고, 현재는 이제 다른 요소들이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기도 하거니와 아무데나 에이펙스에서 앞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일단 트랙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트랙에 없으신 분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트랙에 없으신 분이 에이펙스에서 앞섰냐는 얘기가, 이거 트랙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차들 중에 상당수가 이 왼쪽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트랙을 벗어나죠. 일단 또 눈에 띄는 건 여기입니다. 해밀턴이 확실히 앞에 있죠. 르클레와 2명이 같이 돌 수는 있는데 해밀턴이 확실히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르클레가 해밀턴 앞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자, 이게 트랙을 벗어났을 때입니다. 자, 여기 트랙을 벗어난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1. 샤를 르클레, 막스 베르스타펜 잔디 깎고 있습니다. 키미 안토넬리, 오스카 피아스트리. 이제 이 뒤에 사인스 로슨 나가가지고 부딪히고요. 여기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트랙 밖으로. 자, 그러면 르클레는 해밀턴보다 앞섰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제 트랙 밖으로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도 해밀턴이 앞에 있죠. 자, 그러면 퀴즈. 이런 상황이면 르클레는 해밀턴 앞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코너를 공략할 때 에이펙스부터. 첫 랩 끝나고 순위와 무관하게, 자 이거 트랙 바깥으로 나간 거 자리를 정리하면은 1, 2, 3, 4등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위 노리스가 가야 되고요, 2위를 해밀턴이 가야 되고 3위를 러셀을 줘야 돼요. 사실 이거는 너무 트랙 밖으로 나가서 그냥 쭉 갔어요. 3위를 러셀을 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양보를 하더라도 르클레를 줘야죠. 많이 양보하면 르클레입니다. 자,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러셀은 많이 양보하면 베르스타펜 앞에 줄 수도 있어요. 베르스타펜 러셀 순서로 줄 수도 있는데, 이 베르스타펜이 이게 브레이킹을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냥 속도를 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어요. 리스크도 큰데 그냥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간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에이펙스만 보면은 러셀이 비슷도 안 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르스타펜이 앞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F1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멕시코시티 하면 베르스타펜 룰이라는 거 생각나시겠지만, 스파 프랑코샹 하면 생각나는 키미 라이코넨 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진짜 올드팬인데 키미 라이코넨 룰이 생각나시면, 이거 없어진 거 아닙니다. 키미 라이코넨 룰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스파 프랑코샹 때문에 생긴 키미 라이코넨 룰을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채팅창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스파 프랑코샹 때문에 생긴 키미 라이코넨 룰 10년 이상 보셨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1번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날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냅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룰입니다. 그게 있어요. 1번 코너에서 벗어났을 때 냅다 달려가지고 그래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못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그래블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블.
그래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했겠냐고. 그래브리면 메모장은 아까부터 준비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브리면 절대 이렇게 브레이크 밟지 않죠. 네, 자갈 받치면 절대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누구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갔죠. 이게 그래블로 바뀌면 안 할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라이코넨 룰이.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드라이버 탓이 아니에요. 이런 게 F1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심판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알론소가 이야기했죠. 알론소의 팀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챙겨서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납니다. 알론소가 이걸 뒤에서 다 봤잖아요. 알론소 어디 있는데요? 알론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저 앞에 나가시는 분들 다 봤죠. 난리치는 알론소가 이걸 다 보고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그리고 이거 방송 나갔냐 막부터 확인을 하면서 엄청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레이싱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어떻게 저렇게 나가는 걸 그냥 냅둘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르클레는 맨 앞으로 갔다가 노리스한테만 자리를 돌려줬고 베르스타펜도 해밀턴에게만 자리를 돌려줬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니죠. 뒤에서 사인스와 로슨이 부딪힌 것도 은근히 큰 이슈였고요. 여기 보시면 부딪혔죠. 알론소 일렬 직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니 이 친구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 누가 잘못했나요? 이거 사인스죠. 사인스입니다. 로슨은 트랙을 안 나가고 버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인스가 사실상 거의 갖다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사인스가 잘할 때도 많지만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조사도 안 했어요. 조사도 안 했어. 야,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아니면 뭐 1000랩이니까 봐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 근데 조사도 안 했어요. 여기서 떨어진 데브리 때문에 나중에 그 로슨이 지나갈 때 마샬 2명 칠 뻔한 그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걸 부딪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인스의 휠에 달린 스피드미터, 속도계, 휠에 달린 스피드미터로 다 이제 최종 확인을 하는데 그 휠에 달린 스피드미터가 망가지는 바람에 2번 페널티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고입니다. 이제 조사 없었습니다. 이거는 노트도 안 됐어요. 심지어 노트도 안 됐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의 그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황이면 속도를 정말 빨리 줄였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브레이킹 존이거든요. 이미 브레이킹 존이라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죠. 네. 이제는 못 줄이는 겁니다. 플로어가 바닥을 긁고 있고 왼쪽 바퀴 연석을 타고 있어서 브레이킹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애초에 이렇게 됐을 때 더더욱 조심해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에 애초에 머무르기 위해서 몰았던 차들이 다 손해를 본 거죠. 이쪽에 있는 차들 손해보시는 분들 전부 손해보시는 분들입니다. 트랙에 남아있다가 손해본 거죠. 이겁니다. 여기에서 속도를 줄였을까요? 안 줄였다는 겁니다. 그냥 냅다 달려서 간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는 그럴 수 있어요. 드라이버는. 문제는 그걸 왜 조사도 안 하지? 조사도 안 하고 이걸 그냥 쭉 가속을 해서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됐고요. 어쨌든 뒤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사고가 많았는데 해밀턴이 르클레와 배틀을 하는 과정이 된 거잖아요. 여기도 나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도 확실히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든 게 이 두 드라이버가 하드 레이싱을 하면서도 나는 잃을 게 없다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분석을 했냐면은 노리스가 잃을 게 없다. 아니죠. 노리스는 잃을 게 많다라고 한 게 넌 잃을 게 많으니까 나한테 비켜라가 아니라 우리 팀메이트랑 배틀을 할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 너는 끼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방송 전에 안영진 캐스터한테 귀띔을 해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페라리 두 드라이버들이 나란히 달리는 상황이 됐고 당연히 팀 내에서 얘기를 한 게 분명해요. 아까 르클레도 해밀턴에게 딱 그 공간 좀 어렵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노리스와의 사이에 내줬고요. 그리고 요 재밌는 장면 뒤에 로슨 저 콜라핀토가 스핀을 했는데 혼자 했습니다. 이 와중에 혼자 스핀 콜라핀토 누구랑 닿은 거 아닌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냥 혼자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해밀턴 네 장면인데요. 그 나중에 스트롤도 6번 코너에서 혼자 돌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립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르클레가 한 대 지나갈 공간을 싹 내줬습니다. 해밀턴한테. 해밀턴은 1번 코너를 돌아갈 때 왼쪽에 차 한 대 공간을 싹 마련하고 돌았어요. 이걸 르클레랑 하드레이싱을 첫 랩부터 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안 돌아도 되거든요. 앞이어서. 해밀턴에게 권리가 있는데 왼쪽에 자리를 주고 돌았어요. 이거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페라리에. 그런데 이제 르클레가 그냥 나갔죠.
그냥 갔어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해밀턴이 2위가 아니라 3위로 달리게 됐다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랩에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페널티가 나왔는데요. 6랩 상황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6랩 상황은 저런 영상은 없는데 요겁니다.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볼게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노골적으로 페널티 받을 만한 걸 한 게 맞습니다. 트랙을 벗어났고요. 트랙을 벗어나서 이득을 얻어서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득을 많이 얻었어요.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10초 페널티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것 자체는 단편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일의 컨시퀀스로 왔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의 드라이빙 레퍼런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따지라고 돼 있습니다. 스튜어드들이. 근데 이거를 안 따졌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냐면 1번 코너부터 출발이에요. 베르스타펜이 뒤에 있다가 해밀턴에게 추월 시도를 합니다. 1번 코너에서. 그때 베르스타펜이 안쪽으로 다이브밤을 하죠. 첫 번째 이슈는 스튜어드는 그걸 다이브밤이 아니라고 봤을 수 있어요. 문서에 보면 다이브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안쪽으로 다이브밤을 했어요. 그리고 1번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촉 부분도 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 접촉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안 나왔지만 그때 다이브밤 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브밤을 했으면 베르스타펜에게 무조건 페널티가 가야 돼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뺐다가 아니라 순서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조건 스튜어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이브밤이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다이브밤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문제는 또 하나. 베르스타펜이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있었어요. 부딪힐 때. 근데 이게 영향을 줄 정도의 오버스티어, 차의 컨트롤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그랑프리로 우리가 시계를 돌리면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로슨과 사인스가 부딪혔던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 두 드라이버 자주 부딪히네. 그때 그 로슨의 움직임이 컨트롤을 잃었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판정이 번복되면서 그거 컨트롤 잃은 거다. 약간이나마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다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휠투휠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이 자 베르스타펜에 밀려서 살짝 1번 코너 빠져나가는 데 돌아왔죠. 1번 코너 에이펙스 가기 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2번 코너에서 다시 휠투휠 배틀을 하는데 이때 베르스타펜이 나란히 돌았어요. 베르스타펜이 아직 완전히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코너에서도 에이펙스에서 베르스타펜이 충분히 안쪽에 권리를 주장할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이브밤이 아니니까 그건 거고 다이브밤이면 인정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번 코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예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데 베르스타펜이 숏컷을 했습니다. 거기서 2번 코너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숏컷을 해서 그냥 쭉 갔어요. 그래서 해밀턴이 그걸 재추월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가 이 바깥쪽에 러셀 있죠. 여기가 브레이킹 할 때 상당히 그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기도 했는데 베르스타펜도 레이트 브레이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밀턴이 더 레이트 브레이킹을 하다가 휠이 잠기면서 트랙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간 게. 그래서 이거는 해밀턴 주는 거 맞는데 그러면 다른 드라이버는 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여기 베르스타펜이 이 다음에 트랙을 벗어납니다. 베르스타펜도 나가요. 여기서 살짝 나갔다가 들어와요. 살짝 나갔다 들어왔는데 러셀이 그때 지나가죠. 바깥쪽으로 5번 코너에서 지금 요 뒤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저 뒤에 누구냐? 베어먼, 베르스타펜 보이는 저 뒤에 장면보다 더 뒤기는 한데 그쪽에서 러셀이 베르스타펜 바깥쪽으로 추월을 시도하는데 이거를 트랙 밖으로 밀어내죠. 그래서 트랙을 벗어났다 들어오는 듯한 차가 나를 밀어내는 이런 상황은 러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러셀이 계속 뭐라고 한 거고 또 하나 이슈가 생긴 건 뭐냐? 그럼 페라리에서 저 드라이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은 다 영구 밴 처리해 주세요. 메모장 얘기까지 했는데 채팅창에 관리자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조금이라도 비아냥거리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전부 밴해 주세요. 네. 그냥 바로입니다. 바로. 가능성이 1만 있어도 밴해주세요. 어차피 여기는 채팅창에 글을 쓰는 걸 보려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메모장에 쓰시고요. 여러분 메모장에 영구히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에게는 영구 밴입니다. 화이팅! 저한테 그 메시지가 요새 DM 많이 오는데 제가 왜 밴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채널에서 뭐 야구 중계, e스포츠 중계 이런 거 보다가
바둑 중계 비아냥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 채널에서도 밴입니다. 그분들은 다 다른 곳에서도 야구 보시다가 비아냥거리시면 네 그렇습니다. 메모장에 쓰시면 되죠 뭐. 여러분들 의견 존중해요.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뭐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드라이버 욕도 할 수 있는데 단지 채팅창에만 제 채팅창에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옳아요. 화이팅. 메모장 좋아요. 어쨌든 러셀 입장에서 그렇고 자 그럼 또 하나 이게 엉뚱하게 불덩이가 페라리로 굴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라리로 굴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페라리에서 자리를 바꾸라고 했어야지. 이거는 좀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에게 자리를 돌려주라고 해밀턴에게 왜 얘기하지 않았냐. 자, 베르스타펜에게 자리를 돌려주라고 해밀턴에게 왜 얘기하지 않았냐. 예, FIA 비판도 하지 마세요. FIA 편드는 사람 있으면은 싸움 납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긍정 채팅을 하라는 게 그 뜻입니다. 누구 비판도 하지 마시고 비판하는 거 그냥 메모장에 쓰세요. 비판을 왜 채팅창에 쓰세요? 네, 정당한 비판도 메모장에 쓰시라는 겁니다. 오해가 있으시네. 네, 여러분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고요. 비판해도 되고 욕도 해도 됩니다. 메모장에. 욕해도 되고요. 막 그냥 깎아내려도 됩니다. 그냥 마구. 그게 뭐 잘못됐나? 그냥 이 채팅창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냥 페라리 엔지니어들한테 전략팀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 배어머니 베르스타펜을 추월해버렸어요. 배어머니 베르스타펜을 추월을 해버렸어요. 베르스타펜에게 자리를 돌려주려면 한 명 돌려주고 다시 쫓아가는 게 아니고 배어 뒤까지 가야 돼요. 망한 거죠. 못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제가 1000랩에 빨리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난리 난다 그런 게 그거예요. 빨리 얘기를 하면 좀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네가 여기까지 간 거 네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드라이버 몰라요. 그냥 빨리 달리는 거지 여기가 내가 돌려줘야 되는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밖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단 2랩 지나면 수습이 안 되죠. 다 꼬이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예, 해밀턴은 억울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달라진 부분이에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냥 무조건 다이브밤을 해서 에이펙스에서 앞에만 있으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다 되는 그거를 안 되도록 올해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 첫 줄, 이게 뭐 올해 사우디라든가 막 이런 데서 얘기 나왔던, 예, 미러에, 예, 앞에 축이 예, 상대 차에 미러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이, 야, 완전히 컨트롤 매너, 컨트롤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고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의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도 없었어야 되고 2번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not have dived in 예, 다이브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넘어가서 예, 이게 트랙 리밋 안에서 그 주행이 완전히 성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예, 그 리즈너블 레이싱 라인을 맞추면서 예, 트랙 안에서 완주할 수 있었는지 돌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생각까지 이제 하라는 게 얘기가 돼 있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요 다음에 레이스는 단편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게 이어지는 복잡한 요소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따져라. 거기에서 그 컨시퀀스가 어떻게 되고 그 얘기 컨시퀀스란 얘기를 알론소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을 가져올지. 자 그리고 어쨌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해밀턴의 페널티는 정당해요. 그거를 봤을 때 그 10초 페널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할 방법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 자체가 없었다. 예, 조사한 거는 1번 코너에서 부딪힌 거. 그 다음 해밀턴이 좀 전에 그 10초 페널티 받은 거에서 그 지정된 길로 안 나오고 잔디밭 밟고 나온 거. 이 두 가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득을 얻은 거 트랙 밖으로 벗어나서 이득을 얻은 건 10초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레이스에서 랩 타임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랩이 증가하고 위로 갈수록 랩 타임이 느린 거 아래로 갈수록 빠른 겁니다. 한 줄이 1초고요. 이게 모든 건 다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건 타이어 관리가 좀 잘 안 된다는 거고 좀 내려온다는 건 랩 타임이 빨라지는데 그게 연료가 줄어들어서일 수도 있고 타이어 관리가 잘 되면 더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겠고요. 이런 건데 여기서도 사실 노리스만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첫 번째 스틴트 때 노리스의 노란 점선만 눈에 들어오죠. 과연 각 드라이버별로 팀별로 진행이 어떻게 됐나를 좀 살펴보면 이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피아스트리가 1000랩의 순위를 더 잃어버립니다. 9위까지 밀리죠.
그러면서 굉장히 험난한 레이스를 펼친 반면 노리스는 맨 앞에서 완전히 레이스를 컨트롤합니다. 일단 노리스 굉장히 잘했다는 거 칭찬을 해줘야지 되고요. 버추얼 세이프티카나 세이프티카의 변수까지 모두 감안한 주행을 하면서 완벽한 관리를 하고 페이스도 좋았고요.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모든 랩을 리드했습니다. 거의 싱가포르 때 우리 러셀 칭찬하듯 미국 그랑프리 베르스타펜 칭찬하듯 칭찬받을 드라이버가 이번엔 노리스였던 거죠. 최근 3경기가 다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 아니네요. 네, 맞네요. 네, 3경기. 자, 그리고 피아스트리는 이 피스탑이 사실 그 해밀턴의 피스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해밀턴도 완전히 혼자만의 피스탑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은 피스탑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밀턴이 10초 페널티나 받았기 때문에 꽤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밀턴보다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드라이버들은 10초가 아니라 한 8초 정도 뒤져 있는 드라이버들은 다 피스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전략이죠. 우리 좋고 나쁘고 뭐 이거는 따질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피아스트리는 미디엄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 경기에서는 미디엄 타이어가 소프트 타이어보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앞에 차를 따라가고 하는데 그립 레벨이 더 떨어지니까 더티에어 속으로 가면 훨씬 힘든 게 미디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엄으로 기차놀이만 찡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소프트로 누군가 바꿨을 때 다들 부담없이 다 바꾸는 거예요. 아, 미디엄은 아닌 것 같다. 소프트, 미디엄, 소프트가 다 똑같이 간 이유가 있어요. 소프트에서 미디엄으로 바꾸고 이 미디엄으로 달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되겠다. 노리스는 이 소프트를 오래 달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더티에어에서 많이 안 달리니까 이게 그나마 괜찮은 거지. 레이스 페이스는 소프트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에서 문제만 없으면 미디엄 출발해서 소프트로 가는 게 정답인 거죠. 결국은 피아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소프트로 바꾸고 메르세데스를 모두 추월해서 5등까지 올라갔지만 4위 베어먼을 잡지는 못했어요. 특히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이 아쉽게 여겨질 수 있는 피아스트리였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피아스트리가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없었으면 베어먼을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맘대로 찍을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 된다 안 된다 이제 싸울 수 있죠.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건 아무도 증명 못하는데 어려웠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 베어먼이 섹터 3에서 뒷차를 상당히 괴롭히는 종류의 차였기 때문에 따라 붙으면 붙을수록 피아스트리가 상당히 많이 피곤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비교적 쉽게 잡았지만 이 베어먼의 차 특성상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라렌의 랩타임을 보면 특히 이 점선의 노리스 마지막 이 미디엄으로 별로 좋지 않은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경기 운영을 잘 해줬죠. 몇 랩 빠르게 달리지만 대부분 이 81과 82 사이에 다 잘 들어가 있죠. 한두 랩 빼면은 거의 한 0.56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랩타임이. 굉장히 깔끔하게 해줬고 첫 번째 스틴트 소프트는 더 좋았고요. 물론 새 소프트기는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깔끔한 라인을 지켜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난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잘 보시면 소프트 스타트 때 썼던 타이어가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이 미디엄을 쓴 피아스트리는 앞에 있는 차들이랑 배틀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미디엄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새 타이어로 바꾼 것까지 생각하면 랩 타임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레이스에서는 그냥 별로 안 좋은 타이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몹시 아쉬운 해밀턴의 경우가 있지만 르클레의 경우는 어땠는가? 일단 이 미디엄 타이어를 바꾼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빨랐냐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바꾼 면이 있고요. 해밀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뭐 10초 페널티 받았을 때 사실상 뭐 고민 없이 가야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10초 페널티가 아니었으면 포디엄 경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해밀턴인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고요. 만약에 레이스 컨트롤에서 페라리에서 이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한 대가 앞에 가 있는 차가 뒤로 와가지고 느려지는 거고 새 소프트를 가지고 있는 르클레가 속도를 늦춰서 헌 소프트로 출발한 해밀턴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쉽지 않은데 레이스 컨트롤에서 이거 자리 바꾸게 정리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진행이 많이 다르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 이걸 바꿨으면 베르스타펜이 르클레와 배틀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새 소프트잖아요. 르클레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버티면서 좀 더 타이어 상태가 좋았을 테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 드라이버들의 타이어 관리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 르클레부터 볼게요. 이 실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 끝나고 르클레 팀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일단은 저희 오랜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너무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끊기는 문제는 채팅창에 많이 쓰셔도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서버 쪽하고 이슈가 있거나 이제 방송에 이슈가 있는 송신과 유튜브 서버 쪽에서의 이슈까지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가는 건 제가 어떻게 못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컨트롤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프레임 손실, 패킷 손실, 속도 저하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1시간 40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유튜브가 엊그저께 한번 방송 아예 끊긴 적도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젠가 그젠가 한번 왕창 끊겼었습니다. 우리는 통째로 유튜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페라리 이 르클레가 인터뷰 경기 끝나고 타이어가 끝났었어요. 버티기 힘들었어요.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아니었으면 추월을 당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랩타임 보세요. 물론 베르스타펜보다 많이 느린 거 맞는데요. 이 타이어로 똑같은 랩타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사람인가 싶죠. 이게 둘 중에 하나죠. 타이어가 진짜로 끝난 정도는 아니었다. 아니면 르클레가 그냥 신처럼 지켜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밀턴도 랩타임이 상당하죠. 여기 보시면은 첫 스틴트도 그 잔디밭 넘어갔다 왔을 때입니다. 이게 잔디밭을 넘어가서 순위를 유지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나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틀 과정에서 트랙 밖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원래는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좀 많은 경우 봐주는 게 시간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추월 못한 차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 스튜어드들은 해밀턴이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르고요. 그걸 빼면은 랩타임이 거의 동일하죠. 깔끔하게 유지를 해줬고 두 번째 스틴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르클레가 훨씬 더 늦게 피스탑을 했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그 전에 해밀턴이 교체하자마자 페이스를 정말 잘 유지한 걸 알 수 있죠. 르클레 타이어 상태가 더 좋을 텐데 랩타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마지막에 소프트는 뭐 당연한 수순이 같고요. 그래서 페라리 드라이버들이 이 경기는 상당히 잘 풀어낸 거다. 르클레가 2위 위협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차가 형편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단지 타이어가 미디엄이었을 뿐. 반면에 레드불은 타이어가 정반대죠. 그리고 이 조합이 정답이었습니다. 미디엄 출발 소프트로 끝나는 원스탑이 이 경기에선 정답이었어요. 정답이었는데 스타트에서 손해를 볼 여지가 있었는데 스타트에서 자리를 오히려 끌어올렸죠. 베르스타펜 스타트에서 일단 1번 코너 가기 전에 그리드 벗어날 때 러셀을 쭉 앞서 나갔고 1번 코너에서 이후에 어쨌건 드라이버 본인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스튜어드들이 판단하는 건데 드라이버 본인은 할 수 있는 걸 잘 했습니다. 사고 안 내고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잘 컨트롤 해줬어요. 예, 어쨌든 그걸 잘 해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지켰는데 이제 해밀턴과 좀 이슈가 있었죠. 예, 그러나 순위를 무난히 5위를 지키다가 이 소프트로 바꾸고 여기에서 다른 차들보다 월등히 좋은 페이스 보여주면서 원스탑으로 끝난 게 이득을 얻었죠. 여기 다른 차들이 여기서 첫 번째 타이어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좀 났어요. 이 소프트 타이어 런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걸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 경기에 큰 이슈가 된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잘했지만 이거요. 여기 파란색 실선. 아까 르클레 뺨싸다구를 양쪽을 때릴 것 같은 완벽한 컨트롤. 타이어가 멀쩡하면 이렇게까지 되나. 이거 더하죠. 아까 거보다. 이거는 물론 F1 드라이버들이 같은 시간대에 주행하는 걸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진짜 보기 힘든 귀한 페이스입니다. 이게 뭐야 싶은 소프트입니다. 퀄리파잉에 썼던 소프트. 새 소프트 아니고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거를 숫자로 찍어서 F1 공식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보시면 이 버추얼 세이프티카 나오기 전에 이 1분 21초 때에 여기 이제 그 르클레 근처로 가면서 60그랩제 더티어 들어가면서 속도가 뚝 떨어지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한 2초 이내로 들어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앞차에 1초 이내로 가면 더 힘들고요. 타이어 상태 안 좋을 땐 더 힘들고. 그런데 그 전까지 완벽하게 보시면은 최소가 1이고요 최대가 6이에요 0.7초도 안 되는 차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0.6초 안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68렙까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거는 몇 년에 한번 보기 힘든 엄청난 스틴트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타이어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라서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고요. 다음은 메르세데스입니다. 팀 라디오가 불을 뿜었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을 뿜었던 메르세데스인데요. 일단은 첫 랩에 순위를 잃은 것이 최종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1000렙에 좀 자리를 지켰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결국 이제 러셀이 1000렙에 5위가 되고 안토넬리가 7위가 됐는데 피아스트리 이제 한 대가 더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은 6, 7위는 정해져 있고 안토넬리와 러셀의 자리가 바뀐 거죠. 그런데 이 바뀌게 된 과정에도 아까 얘기한 6렙제의 그 사건이 포함이 되죠. 그 베르스타펜과 얽힌 4, 5, 6번으로 가는 그 과정 사이에 자리가 바뀐 거예요. 안토넬리와 러셀이. 그래서 러셀이 타이어를 태워가면서 안토넬리 뒤로 가니까 이제 두 번째 미디엄 타이어 런에서 팀 라디오를 한 거죠. 앞에는 트랙 밖으로 벗어나서 달린 차들에 대한 온갖 불만을 드러났고요. 여기서는 피아스트리는 뒤에서 쫓아오고 안토넬리 뒤에서 가면서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굽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역시 온갖 불만을 표합니다. 내가 안 되면 바로 돌려줄 텐데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데 피아스트리를 보내주라는 거냐. 네, 그렇죠. 원래 팀 라디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러셀이 이걸 좀 안 좋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메모장에 쓰면서 열심히 안 좋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떼쓰지 않으면 누가 그걸 자리 바꿔줘요. 그걸 누가 바꿔줘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 있죠. 이 상황 여기 러셀이 소프트로 바꾸고 패스티스 트랩을 내면서 베어먼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와 안토넬리의 자리가 바뀌었죠. 여기 피스탑 타이밍 꼬이면서 왕창 늦은 피스탑한 안토넬리가 피아스트리 뒤로 가버려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 자리는 원위치란 게 없는 거죠. 원위치란 게 없는 겁니다. 아까 베어먼 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베르스타펜에게 돌려주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면 안 돌려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러셀이 피아스트리에게 추월을 당했어. 그러자 바로 키미의 안토넬리의 팀 라디오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이야. 더 늦게는 안 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자, 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아이고 화살표는 지웠다. 이거 왜 작동을 안 하네요. 어쨌든 네, 자리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갈 곳으로 갔다 라는 거고, 물론 이게 그 팀의 정책에 따라선 어떤 팀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러셀과 안토넬리의 자리가 바뀐 것은 아까 그 베르스타펜의 움직임 때문에 자리가 바뀐 거지, 팀의 순서는 6렙제 이전의 순서는 러셀이 훨씬 앞이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원위치로 돌려주는 경우, 그러니까 팀의 정책상으로는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저는 전혀 그런 정책을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하는 팀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팀에서는 베어먼을 쫓아가 보는 걸 택했고 실패했고, 그래서 원위치로 돌려줬다가 결론이 됐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메르세데스의 것들을 조금 보면은 얘 왜 이러냐. 네, 메르세데스의 랩타임도 준수하게 잘 갑니다. 아까 그 베르스타펜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랩에서 랩타임을 준수하게 잘 지켰는데, 이게 놀랍게도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였잖아요. 우리 큰 화살표 나올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화면 하는 가운데. 자, 안 놀라셨죠? 이게 왜 안 바뀌냐? 크기를 못 바꿔요. 어머나, 뭔가 잘못됐네. 화살표 없이 가면 되죠 뭐. 자, 어쨌든 이 그래프가 아주 이쁘게 나왔고요. 이 드라이버들 자신들만의 것들을 했는데, 러셀의 오른쪽에 두 개의 뾰족뾰족 나온 게 뭐냐면은 피아스트리에게 추월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안토넬리에게 자리를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삐죽삐죽이 두 개 나온 거예요. 안토넬리의 가운데 41렙쯤에 삐죽 튀어나온 거는 러셀과 자리를 바꾸느라 저렇게 된 거죠. 다음은 이제 에스턴 마틴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우울한 경기가 됐는데, 일단 알론소의 리타이어 원인은 브레이크에 대한 프리코션, 그러니까 당장 망가진 건 아닌데 이슈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리타이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상황들 1000렙을 다들 가로질러 간 거에 대한 불만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레이스가 첫 피스탑하고 스트롤과 비교해도 확실히 느린 속도가 나오는 거 보고 바로 리타이어를 해버렸는데, 알론소는 이번에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까 이걸 가지고 처리 안 하면 레이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얘기한 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두 경기 연속으로 첫 코너에서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 가지고 가로질러 가서 이득을 얻는 걸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좋은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밈이 나오고 있어요. 상파울루에서 바로 5번 코너까지 쇼컷을 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5번 코너까지 쇼컷은 차라리 7번 코너로 가면 가는 건데 약간 그 절벽을 떨어져야 해서 세나 S를 세나 I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스프린트가 있으니까 한번 스프린트 해볼 수 있죠. 스프린트에 내버려 두면 레이스에서도 하겠죠. 거기 가로질러 갈만 합니다. 지금 아직 프리뷰를 안 하겠지만 상파울로 그랑프리 인터라고스의 세나 S는 그냥 속도 내고 갈만 해요. 진짜 그 1번 코너에서 브레이크 늦게 밟아가지고. 그러면 한 4-5대 정도는 쉽게 앞질러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이런 차들이 나올 것인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1번 코너에서 그냥 냅다 브레이크 늦게 밟아서 에이펙스에서 내가 앞인데요? 라고 주장하고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자,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은 이번에 드라이버 스튜어드로 페드로 라미가 왔는데 이분이 자주 스튜어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FIA에서 일은 한 지가 꽤 됐는데 이 레이스 드라이버 역할을 잘 하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그분이 또 오지 않지 않을까요? 다음 상파울루에 다른 분이 오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비탄토니오 리우찌 이분 오면은 그냥 싸그리다 페널티 이런 거 때릴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브리핑이 있어요. 드라이버 브리핑 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니까 뭐 그걸 가로질러 가겠다. 가로질러 가면 이득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드라이버 브리핑에서 레이스 디렉터까지 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고 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거기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정리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롤 같은 경우에 나름 나쁘지 않은 페이스로 운영을 했지만 소프트로 출발했다가 미디엄으로 바꾸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다시 소프트로 바꾸는 지극히 정상적인 투스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미디엄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안 되니까 소프트로 바꾼 것 뿐이지. 그리고 스트롤 같은 경우에도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보이는 게 첫 번째 소프트로 바꿨던 첫 번째 미디엄으로 바꿨던 시점에서 두 번째 소프트로 바꾸는 시점까지 몇 랩 안 달렸어요. 이 미디엄은 아닌가 보다라고 보고 빠르게 소프트로 전환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빠른 대처였습니다.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 알론소는 일찍 갔고요. 알론소의 랩타임, 점선이 스트롤의 랩타임, 실선보다 빨랐던 적이 없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스틴트는 좀 더 스트롤의 타이어 상태가 좋기도 했지만 첫 스틴트도 스트롤이 알론소보다 계속 빨랐습니다. 다음은 알핀인데요. 최하위권에서 출발해서 그냥 최하위권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콜라핀토와 스트롤도 사소한 접촉이 있었고요. 그리고 콜라핀토가 스핀한 거는 혼자 돈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은 원스탑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팀은 가슬리가 피스탑 타이밍이 조금 이르기는 했지만 아주 조금 정상적으로 가장 빠른 전략을 사용한 팀입니다. 그리고 완주한 차들 중에 최하위 두 자리죠. 그것이 지금 전투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가장 빠른 전략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타이어도 새 타이어였죠. 가슬리는. 지금 콜라핀토는 하드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바랄 게 없었고 가슬리는 최선의 전략이었으나 15위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랩타임은 어땠느냐? 가슬리의 미디엄과 콜라핀토의 하드가 거의 같은 랩타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하드 타이어로 꽤 오래 달렸는데 관리는 잘 됐지만 느려요. 탑 오브 더 월드죠. 이 모든 그래프에 지붕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냥 가장 느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슬리가 소프트로 교체한 두 번째 스틴트도 지붕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냥 제일 느려요. 그냥 제일 느리기 때문에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스입니다. 박수 받아야 되는 팀이고 베어만 같은 경우가 특히 그 베르스타펜의 러셀과의 배틀 과정에서 틈이 났을 때 4위로 올라선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또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게 목표를 만약에 포디엄으로 잡았다 하면은 전략이 좀 달라졌을 수 있고 포인트를 좀 덜 얻었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안 지고 올라왔다면. 처음 미디엄으로 베어먼이 점선, 흰색 점선 베어먼이 미디엄으로 교체한 타이밍이 상당히 일렀어요. 저 때 교체한 이유는 해밀턴 앞으로는 무조건 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해밀턴 앞에 가고 이제 비슷한 타이밍에 달리는 드라이버들이 다 비슷하게 피스탑을 했죠. 문제는 포디엄을 노릴 거였으면 해밀턴을 보는 주행이었으면 사실 안 되기는 합니다. 해밀턴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 미디엄을 너무 일찍 바꿨기 때문에 두 번째 타이어 소프트로 바꾸는 것도 필연이 돼버린 거죠. 미디엄이 좋은 타이어도 아니었고 레이스에서. 그런데 그걸 오래 썼기 때문에 마지막 소프트로 투스탑을 하는 게 필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미디엄으로도 베어먼은 생각보다 랩타임이 느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느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르스타펜과 과연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는데 미디엄을 처음에 너무 일찍 바꿨기 때문에 계속 버텼으면 베르스타펜에게 잡혔을 운명입니다. 이거는 르클레와 달라요. 르클레의 경우에는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없었을 때 정말 추월을 당했을까? 프레드릭 바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추월 안 당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르클레는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를 구했다, 타이어가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추월 당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건 베어먼은 100% 잡혔죠.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첫 타이어 교체를 훨씬 더 늦게 했다면, 소프트를 더 오래 달렸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너무 일찍 바꿨습니다. 포디엄을 노리기엔. 그럼 오콘은 어떤가? 오콘은 이 미디엄 타이어로 베어먼보다 늦게 바꿨는데 그래도 오콘도 빨리 바꾼 거예요. 저것도. 그런데 오콘은 저걸로 끝까지 가면서 생각보다 잘 버텨줬죠. 순위가 와르르 밀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저 투스탑하고 소프트로 바꾸고 온 차들을 막을 길이 없죠. 하지만 9위는 무난하게 지켜내면서 퀄리파잉이나 프랙티스 때 보여준 가능성이 허수가 아니었다는 거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흰선 그래프 보시면 오콘 실선이죠. 그리고 점선은 베어먼인데 모두 관리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베어먼도 3위권에서 달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결국 4위를 차지했고, 마지막 스틴트 랩 타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마지막 두 번째 스피드스탑을 한 이후에 페이스가 노리스와 베르스타펜과 베어먼 3명이 비슷했어요. 르클레는 확실히 느렸고요. 원스탑으로 버텼는데 타이어가 끝났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렸고, 노리스, 베르스타펜과 맞먹는 랩타임으로 달려줬습니다. 물론 두 번째 교체를 했으니까 그럴만하긴 하지만 어쨌든 베어먼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레이싱 불스. 일단 로스는 사인스랑 부딪히면서 파손이 컸죠. 그 데미지 때문에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사이드 포드에도 구멍이 뚫렸고요. 레이스를 이어가기 힘들었고, 문제는 아이작 하자입니다. 아이작 하자의 전략은 나쁘지 않은 레이스에서 빠른 전략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 스타트에서 자리를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아이작 하자가 잘못한 거냐? 아니죠. 아이작 하자는 트랙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잘 머물렀을 뿐이고, 오콘은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지만 이제 다른 드라이버들 오콘과 츠노다는 좀 그런 거지만 다른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이작 하자가 자리 잘 지키려다가 손해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엄 타이어로 자리를 처음에 잘 지키고 소프트로 올라오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나중에는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저 소프트 타이어로 바꾸는 첫 피스탑을 조금 더 늦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아이작 하자가 1분 22초, 82초 라인에 두 번째 오른쪽 그래프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82초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면은 알핀 빼고는 아이작 하자보다 느린 차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별로 안 빨랐습니다. 소프트 페이스가 영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작 하자가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좀 비교적 일찍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엄 타이어 첫 스틴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래프가 살짝 올라가죠. 저 부분 때문에 타이어가 못 버틴다고 보고 이제 거의 끝날 듯한 마지막 두 랩만 타이어 소모하면서 달린 거고, 나머지는 타이어가 못 버틴다고 보고 소프트로 바꾼 건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이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빠르지도 않았고요. 다음은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 노포인트로 끝났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리엄스는 페이스도 그냥 그렇지만 사인스 이슈가 좀 있었죠. 첫 번째 핏 라인 스피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피드 리미터가 망가진 겁니다. 스피드 리미터가 정확히 망가진 건 아니고 스피드 미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스피드 리미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속도계에 나오는 건 그걸 보고 안 하지만 스피드 리미터는 스피드 미터를 기준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바로 바퀴에서, 그래서 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달려요. 피트에서 잡았다가 놓쳤다 하는 거예요. 속도 막 튑니다. 그래서 시속 0.2km를 위반을 하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두 번째 피트를 들어갈 땐 팀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 스피드 미터 이슈인 걸. 속도가 이렇게 팡팡 튀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팀 라디오로 지시를 합니다. 야, 너 스피드 리미터 안 되는 거니까 스피드 리미터 쓰지 말고 육안으로 속도계를 보여서, 와, 씨, 말이 쉽지. 그래서 인간 스피드 리미터로 달립니다. 그래서 핏박스에 설 때까지는 속도를 잘 지켰어요. 문제는 나갈 때 가속할 때는 현 레이스카가 진짜 조금만 밟아도 시속 100km 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동 꺼져요. 이게 너무 살살 올리면 시동이 꺼집니다. 이거 안티스톨 걸려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올릴 수도 없어요.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이게 들어올 때는 80 즈음에 있으면 70 얼저리에서 막 컨트롤 하는데 가속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 속도가 튀어서 시속 89.8km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가 나왔죠.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도 인간 속도계로 한 겁니다. 대신에 여기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들어오니까 나갈 때 가속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위반은 안 했어요. 그래서 사인스는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다음에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 이것도 조사가 들어올 겁니다. 아까 로슨 초반 상황이랑 마지막에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은, 그러니까 아까 그 레이스 컨트롤이 관련은 있죠. 이제 1000랩 상황은 노트했는데 스튜어드들이 조사를 안 한 거고, 레이스 컨트롤이 직접 책임져야 되는 부분, 판정이 간접 책임이라면 이건 직접 책임인데요. 마샬 2명을 로슨이 칠 뻔한 사건, 이거는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건이고, 그 정도 작업을 진짜 시킬 생각이었으면 이게 차들이 흩어져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버추얼 세이프티카 선언을 안 하고 그냥 더블 옐로우만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로슨이 피스탑을 해가지고 같이 달리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됐다를 알았으면 버추얼 세이프티카를 부르든 했어야죠. 그거를 그때 무전을 해봤자, 이게 F1의 트랙 컨트롤 체계라는 게 레이스 디렉터가 얘기하는 게 말단 트랙 마샬까지 다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거쳐요. 몇 단계를. 그래야지 지휘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치프가 지시를 했겠죠. 들어가라고. 근데 치프가 지시해가지고 들어갔으면 그때는 진짜 더 이상 레이스 컨트롤에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버추얼 세이프티카 선언이라도 했어야지. 좀 아쉽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CCTV로 봤을 거거든요. 버추얼 세이프티카 선언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로스는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를 줄였겠죠. 가속을 안 했을 거고. 예,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2명이 로슨 앞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황은 어떤가? 이거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트랙에서 방호벽 뒤로 완전 노출되지 않는 위치까지 차가 움직인 상태에서 차에 불이 났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노출된 상태에서 불이 붙은 건 절차상으로만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맞아요. 문제는 사인스가 탈출로에 차를 반쯤 집어넣었어요. 반보다 더 넣었어요. 버추얼 세이프티카. 그런데 그럼 사인스가 왜 더 깊이 안 넣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 정도 넣고 마샬이 밀어가지고 그게 바로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차 너무 깊이 넣어버리면 그 안에서 막 통제하기 힘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간 상태에서 세우고 마샬들이 밀어가지고 넣는 게 맞기도 하거니와, 불이 났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탈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스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진짜 최대한 노력했어. 사인스는 스핀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 화재 위험이 있다고 차를 못 건드리면서 이게 트랙에 코를 살짝 내밀고 있다고 버추얼 세이프티카. 절차상으로는 맞지만 요거는 아까 그 상황에 비하면 더더욱이나 버추얼 세이프티카는 선언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 더블 옐로우하고 기다렸어야 되죠. 작업을 안 하면 되죠. 사람이 안 나오면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선언하고 작업해야 되지만 조금 기다리면 돼요. 무슨 큰 화재가 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13번 코너 쪽 돌아 나오다가 스핀을 하고 부딪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위험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 앞에 보이는 탈출로 쪽으로 사인스가 넣고 내린 거예요. 이상한 문제가 계속 오래 있었던 거는 아닌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스는 일찍 내리는 거 맞고, 트랙 마샬들이 거기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2랩을 못 기다리고 버추얼 세이프티카를 한 게 정말 맞느냐는 이건 따져봐야 돼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많이 아쉽죠.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레이스 디렉터는 절차상대로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절차상대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로질러도 된다는 교훈 말고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가로지르는 교훈 안 됩니다. 자우버는 이번에 사실 따지고 볼 얘기가 있습니다. 후켄버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차에 이슈가 있었다 그래요. 스타트 직후부터 파워 유닛의 이상을 좀 느꼈고, 그 핸들링 이슈라고 써 있는데 이게 파워트레인 쪽 이슈, 정확히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진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보톨레토는 역시 최선의 전략, 미디엄으로 최대한 달려준 뒤 소프트 타이어로 페이스를 끌어올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땄어요.
16 그리드 출발인데 포인트를 땄습니다. 그리고 보톨레토의 주행을 보면 이제 첫 스틴트의 미디엄 타이어, 물론 후켄버그의 소프트 파워 유닛 이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후켄버그의 소프트와 보톨레토의 미디엄이 비슷한 페이스를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 스틴트에서도 깔끔한 주행을 해내서 아이자카자 넘어서 포인트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톨레토는 이번에 오랜만에 포인트 따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켰고요. 최근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포인트를 땄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땄어요. 화이팅! 자, 베르스타펜과 르클레, 노리스의 포디엄 피니시한 드라이버들과 4위한 베어먼의 그래프를 보면 제가 왜 마지막 스틴트의 그 베어먼을 칭찬했는지가 여기서 보이죠. 자, 물론 타이어가 새는 아니죠. 퀄리파잉에 썼던 소프트기는 하지만 마지막 스틴트 베어먼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래서 피아스트리가 따라왔으면 과연 추월을 했을까에 제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붙인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보면 베어먼 뒤에 베르스타펜 붙어 있는데 베어먼이 잘 버티죠. 그게 맨 앞부분에 베어먼과 베르스타펜이 그래프가 같이 가는 이유는 베어먼이 베르스타펜 추월하고 나서 앞에서 잘 버텼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은 타이어가 남들 다 원스탑인데 혼자 투스탑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스면 원래 그래도 선두권 차보다 느렸었어요. 예전엔.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베어먼, 피아스트리, 러셀, 리 해밀턴 다른 조합으로 보겠습니다. 베어먼과 그 뒤에 4, 5, 6, 7, 8위 드라이버들 보면은 기록이 다 똑같죠. 이게 페널티가 미친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페이스가. 타이어 전략도 비슷하고 페이스가 피아스트리가 조금 빨라 보이지만 메르세데스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메르세데스 랩타임에 수렴이 되잖아요. 피아스트리가 더 빨랐어야 되는데 메르세데스 추월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셀은 러셀대로 안토넬리는 안토넬리대로 막 죽는 소리를 하죠. 뒤에서 피아스트리가 압박하면. 하지만 추월은 잘 안 되는.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넘어갔지만 베어먼까지 넘어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저 오른쪽 맨 끝에 주황색이랑 흰색 점선을 비교를 해보시면 67, 68 마지막에 추격을 할 때 베어먼 뒤에 따라 붙으면서 피아스트리도 베어먼 추월 시도를 하기 전인데도 랩타임이 수렴을 해요.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넘었지만 과연 베어먼까지 쉬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에서 드라이버들의 속도를 보면 노리스가 얼마나 혼자 많이 빨랐던가를 알 수 있고요. 페라리 드라이버들이 정말 많이 빨랐던 것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베르스타펜한테 자리를 주려면 베어먼까지 넘겨줘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 스틴트는 몇몇 드라이버는 끝까지 간 거고 몇몇 드라이버는 다시 소프트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르스타펜이 두 번째 스틴트에서는 노리스보다 빨랐습니다. 또 눈에 띄게 0.2초 이상, 2초 이상은 아니네요. 0.197초 평균. 베르스타펜이 더 빠른 모습 보이면서 마지막 스틴트의 소프트가 제일 좋다는 걸 알려줬고 마지막 스틴트를 소프트를 써서 빨랐던 드라이버 중에는 알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윌리엄스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페이스는 포인트를 따고도 남는 페이스였어요. 윌리엄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콜라핀토가 여기 이름이 있는 것은 짧아서 그렇습니다. 18랩만 달려서 소프트로. 마지막 스틴트는 이제 안 한 드라이버들이 많다니까 7명밖에 없어요. 전체가. 스트롤이 관리가 잘 된 이유는 느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딱히 스트롤 잘한다라고 칭찬하기 뭐한 게 느렸어요. 나머지 6명과 스트롤의 기록 차이가 너무 완연하게 나죠. 다들 비슷한데 천천히 달리면 누구나 맞출 수 있죠. 크루즈 컨트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스틴트 마지막 소프트를 쓴 드라이버 중에 제일 빠른 게 피아스트리, 두 번째 빠른 게 베어먼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스트리가 베어먼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에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뜻이고요. 전체적인 레이스 랩타임에서 가장 빨랐던 것은 노리스, 두 번째로 빨랐던 게 피아스트리, 세 번째가 베어먼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베어먼과 해밀턴 거의 같은 레이스 타임을 보여줬는데 해밀턴이 8위밖에 못한 건 상당히 아쉽고 바꿔서 말하면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페라리는 긍정적으로 얻어갈 것들이 많다. 데이터 많이 뽑았으니까 다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되고요. 안토넬리도 3스탑을 했기 때문에 빠르고 2스탑을 한 드라이버 중에 전체 랩타임으로는 르클레가 베르스타펜보다 미묘하게 앞에 있으니까 피트에서 이른 시간도 비슷하고 미디엄과 소프트 똑같이 미디엄 소프트 순서만 다르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2, 3등을 했죠. 그래서 원스탑은 노리스, 르클레, 베르스타펜인데
르클레와 노리스는 0.4초 차이가 난다. 요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스에서는 시작할 때 트랙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52.7도 이 트랙 온도죠. 52.7도가 레이스 중에 내려가서 45.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은 그렇게까지 피곤한 트랙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레이스에서 노리스가 우승, 그러니까 2위, 베르스타펜 3위로 포디움 올랐는데 순위 끌어올린 거 보면 4위를 차지한 올리버 베어먼 9그리드 출발이었죠. 무려 5계단 순위를 상승하면서 4위입니다. 예, 대단한 점수였고요. 대단한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하스 더블 포인트, 그리고 보톨레토 포인트 추가가 의미가 있는데 보톨레토도 6계단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순위가 많이 떨어진 드라이버로는 역시 해밀턴도 5계단 떨어졌는데 아이작 카자도 5계단 떨어졌고요. 사인스도 완주는 못했지만 네, 순위는 받았습니다. 5계단 떨어졌어요. 우승은 노리스 축하하고요. 시즌 6승 통산 10승인데 이것도 새로운 기록도 하나 있어요. 10승을 모두 다른 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기사는 봤는데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맞겠죠? 뭐. 네. 같은 곳에서 안 하고 첫 10승을 모두 다른 곳에서 한 게 슈마허도 그랬다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 10승 모두 다른 곳에서 노리스 했고요. 멕시코 시티 그랑프리, 그러니까 첫 우승이죠. 모두 다른 곳에서 했으니까 첫 우승이겠죠. 시즌 16번째 포디움 피니시. 지난번에 저 기록이라 그랬죠. 15번째가. 그럼 16번째도 맥라렌 드라이버 중에 기록입니다. 189일 만에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고 피아스트리가 4경기 연속으로 포디움에 못 올랐어요. 이슈죠. 올 시즌 중반까지 가장 꾸준했던 드라이버 피아스트리가 연속 포디움 피니시도 혼자 가장 길게 가져갔던 피아스트리인데 지금 4경기째 포디움에 못 올랐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번에 2위와의 격차가 올해 가장 큰 경기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나오는데요. 우승자와 2위와의 격차인데 최근에 베르스타펜 우승이 많은데 우승할 때마다 격차가 좀 커요. 근데 올해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 30.3초가 거의 시즌 한 2, 3위는 돼야 되는, 2, 3위는 아니다. 한 4, 5위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게 제일 큰 격차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리더 노리스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피아스트리가 더 이상 앞서가지 않고요. 357, 356. 그렇죠. 네, 1포인트 차이라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르죠 이건. 네, 앞으로 4경기 남았고요. 마지막 5라운드를 남기고 챔피언십 선두가 바뀐 게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야, 이거 최종전까지 가서 베르스타펜까지 낀 상태로 챔피언십 경쟁을 하면 올해도 에픽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살짝 열렸어요. 마지막 경기까지 갈 것 같거든요. 물론 노리스가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를 벌렸지만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의 격차는 줄었어요. 베르스타펜 그러니까 1위와 3위 격차도 시작할 때는 40포인트였던 격차였는데 이제 36으로 줄었죠. 1, 2, 3위의 격차가. 25포인트짜리 레이스만 4번 남았으면 정말 많이 힘든데 스프린트가 또 2번 껴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주요 기록 르클레 통산 포디움 피니시 50회 요거 찍고 가야죠. 르클레 50포디움. 자, 그리고 베르스타펜 통산 포디움 피니시 123회 역대 단독 3위, 공동 3위 아니고 단독 3위 됐습니다. 이제 베테를 완전히 넘어섰죠. 원래 이거 공동 3위 됐다고 막 그거 보여드렸었는데 단독 3위입니다. 그리고 베어먼이 F1 데뷔 후 최고 성적이고요. 하스 팀 출범 후 최고 성적 동률. 옛날에 7년 전에 그로장이 4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로만 그로장. 로만 그로장은 포디움에 여러 번 올랐던 드라이버죠. 그런데 베어먼이 사실상의 데뷔 시즌에, 공식적인 데뷔 시즌은 작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베어먼이 사실상의 데뷔 시즌에 팀의 출범 후 최고 성적을 찍어준 겁니다. 이쯤 되면 싱가포르에서의 초코파이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조금 슬로우 스타트, 그 잠복기가 있었던 거예요. 축복인데 잠복기 있는 축복. 네, 그런 초코파이가 되겠고요. 그것이 정입니다. 네, 한 번에 도파민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네, 그렇고요. 가슬리는 내년에. 그렇고요. 네, 안토넬리는 처음으로 F1 데뷔하고 처음입니다. 놀랍게도 레이스에서 한 번도 러셀 앞에서 끝난 적이 없어요. 야, 놀랍게도 퀄리파잉은 몇 번 있었는데 레이스는 러셀이 다 앞섰습니다. 그만큼 러셀이 대단했던 거죠. 해밀턴은 팀 이적 후 퀄리파잉 최고 성적 냈고요. 보톨레토는 F1 데뷔 후 5번째 포인트 피니시입니다. 다시 한번 르클레의 페라리에서만 50번의 포디움 피니시. 그리고 올리버 베어만 4위 F1 데뷔 후 최고 성적. 자, 이겁니다.
그로장과 베어먼 이 사진을 찍죠. 4등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찍습니다. 포디엄에만 못 올랐을 뿐 지금 거의 입이 옆으로 찢어지기 직전이죠. 네. 그로장은 포디엄에 올라본 드라이버라 그렇게까지 안 찢어져요. 근데 베어먼은 지금 찢어지죠. 그렇습니다. 다음 보톨레토도 포인트 피니시에 성공했다. 레이스 그리드 16 그리드였으나 꾸역꾸역 올라가서 포인트 땄다는 거고요.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는 베어먼입니다. 투표하셨나요? 자, 이번에 패스티스트 랩은 러셀이 마지막 타이어 교체를 마치고 나서 바로 어떻게든 베어먼을 쫓아가 보겠다는, 그때만 해도 베어먼을 쫓아가서 4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과는 7등이지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속도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스탑이 생각보다 좀 그냥 그랬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르클레 피스탑 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2.3초 피스탑 준수하긴 하네요.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2등이었고요. 피아스트리 피스탑이 1위였습니다. 안전빵 노리스 피스탑은 또 3초대였죠. 그리고 사인스 피스탑은 저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인스가 2.37초짜리 피스탑이 있었는데 방송상으로는 5초짜리 피스탑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5.1초 찍고 피스트볼 하는, 그거 영국말로 뭐라고 한다 그거 배워왔었는데 영국 그랑프리 제가 까먹었습니다. 제 기억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는 다 의심하시면 됩니다. 다 찾아보세요. 믿지 마시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 5.1초 그게 실제로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그래프가 잘못 나갔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피스탑 서머리가 있어요. 그 피스탑 서머리를 보면 피트에서 얼마나 시간 손해를 받는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5초 페널티 수행한 거잖아요. 5초 페널티 수행한 거는 이걸로 치지 않았을 거고, 다른 하나는 정상적이에요. 피트 시간이. 그러니까 아마도 얘네들이 측정할 때 그 스피드미터, 휠에 있는 스피드미터가 0이 됐다가 움직일 때 간격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안 움직였는데 움직였다라고 기록이 남는다든가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다라고 남아가지고 그게 나중에야 체크가 되면서 이 기록이 5.1로 화면에 나온 게 아닌가. 여기는 얘네는 제대로 됐는데 중계방송에 나오는 거는 스피드미터를 이용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이에요. 몰라요. 이제 왜 틀렸는지. 어쨌든 윌리엄스는 사인스에게 그렇게 느린 피스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 5.1 숫자가 잘못 나왔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앞으로 한동안 해외에서 그런 거 안 따져보니까, 이런 방송 안 보잖아요. 그런 밈 가지고 막 열심히 제 유튜브에 쇼츠 올리시는 분들은 이런 거 확인 안 하니까 확인 안 하고 계속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영상에 뭔가 측정하는 방법에 에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츠노다는 피스탑 잘못한 게 맞습니다. 츠노다는 잘못했어요. 굉장히 오래 서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이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 여기 진짜 재밌죠? 이건 잠깐만요. 제가 이거 650이면 옛날 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저것도 제가 안 바꿨네. 지금 에로우도 고장났는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보시면 2위권이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고 있죠. 페라리가 다시 2위 갔고요. 그리고 2, 3, 4위 여전히 10포인트 차고요. 컨스트럭터 맥라렌 빼고 보면 진짜 재밌는 시즌입니다.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난리 났죠. 하스가 자우버를 다시 넘어갔고, 알핀 빼고는 6, 7, 8, 9위가 언제 어떻게 바뀌어도 모르는, 여기도 박 터지는 집이에요. 6, 7, 8, 9위, 2, 3, 4위 난리 났습니다. 6, 7, 8, 9위 이 네 팀은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에스턴 마틴이야 조금 돈을 벌지만 레이싱 불스, 하스, 자우버, 뭐 여기는 아우디에서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이 나머지 세 팀은 굉장히 작은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몇십억 더 받는 게 큽니다. 커요. 이거 6위부터 9위면 거의 한 100억 원 차이 날 것 같은데, 배당금이 100억 원이면 대형 스폰서, 초대형 스폰서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10,000,000 스폰서 잘 안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불스와 에스턴 마틴, 하스와 자우버 모두 6위를 노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이것도 안 바꿨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면 됩니다. 바뀌었죠. 제가 이렇게 그래픽 자료 빨리빨리 못 바꾼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틀릴 줄 알았죠, 여러분? 앞에 방송 화면은 못 본 거. 하지만 그래프는 바꿨습니다. 그래프는 바꿔서 이제 노리스가 선두입니다만 겹쳤죠. 최근에 6경기, 그러니까 하반기입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미국, 멕시코시티. 이번에 좀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이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폭은 쐐기입니다. 쐐기. 이 그래프 라인 그대로 가면 우리 최종전에서 만나는 거 아세요? 최종전에서 만납니다. 이 흐름대로면. 물론 어떤 변수 때문에 이게 확 바뀔지 모르죠. 다음은 누적 포인트 중하위권. 야, 여기는 뭐 난리 났습니다. 네, 그냥 난리 났죠. 뭐 누가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엉망진창이다. 맨 위에 그룹을 보면은 이제 후켄버그, 하자, 사인스, 알론소까지가 6포인트 안에 모두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롤, 베어먼, 로슨, 그 다음에 츠노다까지 또 4명이 한 6포인트 안에 모여 있어요. 여기도 난리 났습니다. 심지어 맨 위에 저 후켄버그 있는 동네는 저기 잘하면 탑10이죠. 탑10도 가능해요. 무려 탑10이 가능한 순위 싸움이다. 자, 평점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잘한 드라이버 못한 드라이버. 노리스 르클레 잘했고 라셀이 이 평점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해줬고 제일 안 좋은 드라이버는 로슨이었다. 그리고 알론소, 콜라핀토도 별로 안 좋았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 그래프는 그냥 추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아스트리 내리막 어쩔, 노리스 이제 반등하나요? 인 겁니다. 페라리 놀랍게도 아직도 상승세입니다. 해밀턴조차도 최근 2경기 주춤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울기가 낮아서 탈이지 좋아지고 있다. 상승세가 완연한 팀은 레드불입니다. 이번에 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승세는 변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좀 보합세를 보이거나 살짝 아쉬운 것이 메르세데스. 이는 좋을 듯 나쁠 듯 하면서 지금 보합세죠. 러셀 거의 수평입니다. 놀랍게도 상승세 에스턴 마틴. 여기는 페라리 거를 이렇게 끌어내린 느낌이죠. 끌어내렸어요. 기울기가 확연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놀랍게도 상승세. 그리고 가슬리의 하락세 뚜렷하고요. 콜라핀토가 약간 상승세처럼 보였는데 이제 기울기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어요. RP는 내년에 화이팅 되겠고요. 다음 이 팀의 상승세는 베어먼이 책임지고 있죠. 하스에서 베어먼은 거의 모든 드라이버 중에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어먼이 각성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로슨의 상승세가 이번 최근 3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상승세 폼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격하게 잡혀 있고요. 아이작 하자는 안 풀린다 안 풀려. 계속 노포인트예요. 안 풀립니다. 윌리엄스는 사인스가 약간의 상승세지만 알본이 역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본의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윌리엄스 되겠고요. 보톨레토도 미칠 듯한 상승세. 루키 중에 이 미칠 듯한 상승세가 좀 많죠. 반면에 후켄버그는 지난 경기에 오랜만에 포인트를 땄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 인 것까지 얘기를 하면 이번 멕시코시티 그랑프리 리뷰는 모두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겠지만 메모장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리라 믿고 FIA가 레이스 컨트롤이 레이스 디렉터가 스튜어드들이 뭔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